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같이 짜장면 먹으면서 같이 답안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고요.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미리 연락 주시면은 601호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같이 답안 상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중에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가 중복 출력이 됐어요. 우리 처음 편집하시는 여직원분께서 중복해서 잘못 이게 이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일면으로 잘못 설계한 바람에 출력이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찢어서 버리면 됩니다. 2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여기 없애버리면 되고 그 뒤에 제대로 된 출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에서는요. 협의성경 확인 내년도 오늘 한 1번 문제하고 오늘 2번 문제 2016도 51719하고 2016도 64241 판결은 내년도 2번 문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자체를 이제 외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판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사실관계가 사실은 이 판례의 주요한 사실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자체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한 과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 위주의 문제를 이제 많이 출제를 해서 여러분이 처음 입문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다 보면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서 협의성경 확인. 올해 36-1번이 협의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먼저 1번 문제에서 협의 성립 확인, 협의 성립 확인. 요거에 대한 이제 의취지 법적 성질에 관련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소유권 취득의 효과, 협의 성립 확인을 받은 경우 소유권 취득 효과와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거를 협의 성립 확인을 받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받지 않은 경우에 이 소유권 취득의 효과, 그렇죠?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 수리 처분, 협의 성립 확인 수리 처분의 위법성 검토. 여기 이제 세 개 테마의 하나의 쟁점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정한 소유자에 한 취득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진정한 소유자의 취득이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득점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도 51719.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사실은 2번 문제도 1번 문제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는 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하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판례는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한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수용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의 사이에 수용 재결이 있었고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수용 재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당사자가 여기서 협의를 해버린 거예요. 협의를 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이 수용 재결로 인한 수용의 개시일날 이렇게 취득하는 방법을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고 협의로 의한 취득, 그렇죠? 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과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죠? 요게 바로 최소 침해 원칙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최소 침해의 원칙. 요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보다 우선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의 협의 성립 확인의 저 판례에서의 흐르는 맥락의 진정한 핵심은 진정한 소유자에 의한 취득, 동의, 그것이 지금 핵심이다 그러면 요거는 수용 재결하고 수용 개시일 사이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넘겼다. 즉 토지보상법에 전면적으로 흐르고 있는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고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우선하는 핵심적인 그 법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 뭐 진정한 소유자, 그 다음에 여기서의 최소 침해 원칙 이러한 그 키워드가 사실은 빠지면은 빵점짜리 답안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잡아가시는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서 우리가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 있어서 특히 이제 수용 재결에 대한 불복, 그렇죠? 수용 재결의 이제 불복에 관련돼서 첫 번째가 이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과부족에 대한 불복,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적다, 그렇죠? 보상금이 적다, 이거에 대한 불복이죠. 보상금 과부족에 대한 불복. 그래서 수용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은 여기서 이제 원처분주의가 등장해요, 그렇죠? 원처분주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수용 재결과 그 다음에 이의 재결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소의 대상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2008도 1504 원처분주의 판례죠. 수용 재결이 있고 이의 재결이 있는데 요 둘 중에 하나가, 그렇죠? 소송의 대상이 뭐냐, 그렇죠? 소송의 대상이 뭐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가 이의 재결, 수용 재결 이제 관토의가 하면 이의 재결은 이제 중토의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피고는 누구냐? 그렇죠? 피고 적격. 그래서 소송의 대상과 피고 적격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케이스죠. 정답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그렇죠? 피고 적격.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이 수용 재결이고 피고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판례에서는 요게 이제 2008도 1504라고 하면 2008도 1504. 그다음에 이제 이 보상금에 대한 불복은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요거는 이제 유형의 판례가 되게 많습니다. 2008도 822, 그렇죠? 822 우리가 자녀주 수용 판결이 있죠. 그다음에 2018도 227 잠업사에 대한 그 간접 손실 보증소, 그렇죠? 그다음에 2007-8129 주거이전비 증액에 대한, 그렇죠? 증액에 대한 소송, 보증소, 그렇죠? 이런 판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쓸 때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키워드 쟁점이 뭐냐. 그래서 이 판례의 문제에서는 이 논리적인 맥락을 잡을 때 먼저 정답을 이렇게 정답을 도출한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논리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귀납법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법규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그러면 거꾸로 논리를 맞추려면 어떻게 논리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맥락에서 답안지를 현출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론 같은 경우는 통상 이게 연역법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주로 풀어나가는 형식으로다가 주로 이론은 답을 쓰잖아요. 근데 법규나 그 다음에 이제 실무의 공통점이 이제 정답이 있다 보니까 정답을 두고 거꾸로 논리를 맞추는, 그렇죠? 실무도 옆에 건물이, 옆에 우리 부동산이 이게 표준지잖아요, 그렇죠? 표준인데 요 옆에 요게 50억이다, 50억 건물이다. 그러면 우리 서울법원 건물이 뭐야? 이것도 거래 사례가 거의 동일한 유사 규모다. 그럼 정답은 50억이야. 정답은 50억인데 거꾸로 그러면은 이 논리를 그러면 3방식, 6방법, 특히 3방식 같은 걸로 어떻게 논리를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법규도 전형적인 목차를 외워야 하듯이 그 다음에 실무 같은 경우도 유형별 목적별 평가의 목차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횡설수설 답안을 안 쓰게 된단 말이야. 그치? 법규 같은 것도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이론에 대한 목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 쟁점별로다가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횡설수설 쓰지 않고 정답에 도출하려면, 그렇죠? 이 논리를 맥락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답안을 기술을 해야지 횡설수설 답안을 안 쓰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2016도 51-719 요 실제 사건에서도 지금 특전사 부지죠. 이천에 있습니다. 이천에 이제 특전사 부지를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그 공익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명의자 동의를 받아서 등기부상 명의자 동의를 받아서 이 협의 성립 확인을 받았는데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 땅이다라고 주장한 거지. 근데 이미 협의 성립 확인이 된 거냐, 그쵸? 차단료 이런 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다툴 것인가 했을 때 이 협의 성립 확인 수리 처분, 이게 우리가 관할토지지정위원회에서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수리 처분을 다퉈서 이 협의 성립 확인의 처분에 있는 공정력 이거를 깨고, 그렇죠? 깨므로 인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이제 권리를 회복하는 이런 그 형태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판례를 외우지 않으면은 답안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협의 문제가 36회에서 나왔고요. 25회에서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에 대한 비교, 30회 시험에서도 협의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36회에서 사업인정의 전후의 협의의 법적 성질 관련된 이런 것들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36회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서 언제든지 1, 2번 문제의 그 득점 포인트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1번, 2번, 3번이 다 연결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논점을 정리하고 사안의 경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각계전투 방식으로, 그렇죠? 각각의 쟁점 위주로 이렇게 답안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을 자꾸 훈련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각계전투로 쓰는 것이 좀 논리적으로 좀 맞을 건지, 아니면 전체를 1, 2, 3번을 다 묶어서 물음 1, 2, 3번을 묶어서 쓰는 것이 좀 더 답안의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보면서 답안을 구성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1, 2, 3번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에서 논점에 정리하고 사안의 해결 형태로 전체의 서와 결을 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딱딱 떨어지는 문제 있죠. 올해 같은 문제가 36회 1번에 뭐 협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사업인정의 위법성, 그 다음에 영업보상 이런 것들은 1, 2, 3번이 각각이 쟁점이 다 다른 것들이잖아요. 그쵸? 자, 그런 그 각각의 쟁점이 해당 사실관계는 그냥 2017도 71031 풍납토성으로다가 출제가 된 건데, 사실관계는 설문 1-1번하고 1-3번은 영업보상 해가지고 별도로 보면은 각각의 어떤 연결에 대한 개연성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야, 그런 문제는 그냥 각계전투로 그냥 설문 1에 대해서, 설문 2에 대해서, 설문 3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각계전투로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게 10점, 올해도 10점, 뭐 20점, 10점 이렇게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점 부분에서는 서 부분을 뭐 개설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0점, 15점에서 20점 이상 분양이 되면 거기서부터 논점의 정리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지금 20점, 뭐 10점, 뭐 5점, 10점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요새 출제 패턴이 거의 20점 분량으로 막 찢어서 5점, 10점을 해서 찢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60점을 지금 20점씩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즘은 20점 이상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요새. 그렇죠? 그래서 그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제가 문제도 그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실전에 훈련할 수 있도록, 연기부터 실전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면 협의 성립 확인의 취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의 성립의 취지, 토지보상법 제29조에서 협의 성립 확인이란 사업 인정 후 협의 성립 시에 사업 시행자가 피수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공증을 받아 관할토지청에 협의 성립을 받는 제도로서, 그렇죠? 뭐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의 예방. 왜냐면 계약을, 지금 협의라고 하는 계약을 협의 성립 확인을 통해서 협의라는 이 계약을 어떻게 돼요? 요거를 어떻게 돼요? 요거를 처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계약에는, 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어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이런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이 처분은 그런데 계약은 어떻게 돼요? 강제력이 없고 그냥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있어요. 계약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어떤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활한 공익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을 되면은 재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원시 취득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계약은 이제 승계 취득이 되는데 이 협의 성립 확인하면 처분이 되잖아요. 이걸로 인한 취득은 원시 취득이 됩니다. 그렇죠? 원시 취득 뒤에서 나오지만.
그래서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 이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서 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협의를 하게 되면 사업 인정 이후에 협의를 하게 되면 거의 99% 협의 성립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성질은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 29조 제4항 재결로 간주한다. 그래서 재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행위도 있고 협의 성립 관할 토지 승인에서 수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확인행위 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재결로 간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형성적 행정행위 성질도 있고 둘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걸 확인행위로 봐야 된다. 준법적 행위로서 확인행위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거 형성적 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학자마다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둘 다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 처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협의 성립 확인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절차, 즉 방법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재결 절차를 밟는 방법이 하나 있죠. 원래 재결 절차, 관할 토지 중에서 재결 절차 밟는 방법이 있고 공중법인에 의한 공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 공중법인에 의한 공증을 받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그러면 재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래서 다 의견 청취도 하고 재결 밟는 것처럼 협의 성립 확인도 그렇게 관할 토지 수용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일반적인 재결 절차를 거는 경우가 아주 특이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재결 절차를 준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90% 이상은 공중법인에 한 공증을 받아 자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협의하게 되면 농협이나 2층, 뭐 수협 2층에 시골이니까 그런 농협 2층에서 받아요.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랑 인감증명을 누구한테? 피수용자한테 받아요. 그래서 공중법인한 공증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받게 되죠. 인감증명서하고 동의서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제 사업시행자가 공중법인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관할토지 수용에 수리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자, 재결로 간주된다. 29조 사항에서 그렇죠? 29조 사항에서 요걸 하게 되면 29조 사항에서 재결로 간주된다. 그렇죠? 재결로 간주. 자, 재결로 간주되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원시 취득이 된다 그랬죠. 자, 원시 취득을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차단용.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을 받게 되면 확정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단용.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불복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이제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하게 되면 된다. 결국은 뒤에서 83조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의 성립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 취득 효과와 그냥 협의 취득의 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우리 협의에 대한 법적 성격이 이제 규명이 돼야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은 판결료지 이 하나 보시면 토지보상법의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의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 형광펜 에서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거죠. 당사자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왜? 이게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인정 전 협의 취득에 관련되는 사법상의 계약의 실질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그래서 우리 협의 성립 확인을 하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사업인정 협의 취득의 경우는 이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즉 승계 취득이 된다.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립의 효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이제 그 소유권의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죠. 결국 소유권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 뭐 환매권, 뭐 이런 것들이 인도이전 의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협의 취득을 확인을 받기 전에는 계약에 관한 착오,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뭐 착오의 법리 이런 걸로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확인을 받게 되면 이제 차단유가 생기니까 이에 대해서 바로 다툴 수는 없고 어떻게 돼요? 협의성의 확인 이후에 재결의 불복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3번 넘어가시면 5페이지에서 그러면 토지보상법상의 이제 공증법인의 협의 성립 확인 절차 관련돼서
그래서 수용에 둘러싼 법률관계 조속한 확정 이런 걸 위해서 그쵸 협의성의 확인을 둬 가지고 특히 공증제도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관할 토지 중에서 공증받아서 수리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 그 협의성의 확인제도의 어떤 그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공익사의 원활한 수행과 토지 수행의 업무 간소화, 그쵸?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등이 간편하고 신속한 이익 실현 이런 관점에서 공증 방법에 의한 협의성의 확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협의성의 확인은 결국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렇죠? 그 소유권의 취득의 성질은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처분의 위법성 관련돼서요. 자, 29조에서 29조 제4 하게 되면 협의성의 확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신청에 관련된 시행령 제13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서류들이 쭉 있죠. 그래서 판례를 통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6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판결료지 한편 그 다음에 이처럼 나오는 거 두 패러그래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외워서 쓸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협의성의 확인 제도의 그 근본 취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한편 토지보상법상 수용은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기소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로 인한 효과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무관하게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원시취득이다. 반면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성격상 사법상 매매 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29조 3항에 따른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협의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면 토지보상법 제29조 4항에 따라 그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재차 의제되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법상 매매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확인 대상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간이한 절차만을 거치는 협의성의 확인에 원시취득의 형광펜, 원시취득의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 원천, 그쵸? 형광펜, 원천은 뭐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다. 그쵸?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여기에 공증에 의한 협의성의 확인 제도의 체계와 입법 취지, 그 요건 및 효과까지 보태보면 토지보상법 29조 3항에 따른 협의성의 확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는 협의의 대상이 되는 뭐다? 형광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후 관련 사항에 대한 공증을 받아 토지보상법 제29조 3항에 따라 협의성의 확인을 신청하였음에도 토지 수용인회가 신청을 수리하였다면 수리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이 정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진정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진정한 소유자를 확정하는데 사업시행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동의의 흠결은 위 수리행위의 위법사유가 된다. 이에 따라 진정한 토지 소유자는 수리행위가 위법함을 주장하여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요거 딱딱딱 외우셔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받게 되면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그쵸, 협의성 확인을 받게 되면은 차단료 이런 거에서 재결에 불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수리처분의 위법성을 통해서 요 협의성의 확인 수리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공정력을 깨가지고, 그쵸, 결국은 이제 진정한 소유자가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의 사업시행자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에 나타나게 되면은 식은땀이 흐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지보상법 개정 방안에 이번 달 21일 날 공법학회에서 이번에 제가 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발제한 다음에 다음 주에 제가 자료로, 원래 PPT 자료인데 되게 복잡하고 양이 많아서 아래 한글 자료로 다시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제를 하는데 거기에 진정한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일을 못하잖아. 지금까지는 등기부상 명의자하고만 해도 충분히 일을 잘 진행했거든요. 근데 지금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자들이 간곡히 건의를 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오더라도 사업 진행에 무리가 없게끔 그러한 법적 개정 사항을 저보고 좀 넣어달라. 그렇죠. 나중에 이제 진정한 소유자 관련돼서 이 소송을 해가지고 보상금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 예전에 18조 규정에 뭐가 있냐면 이게 동네 이장이
그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농지위원들이 도장 찍어가지고 소유권 넘겨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짜로 저 동네 이장들을 꼬셔가지고 가짜로다가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보상금 수령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면 보상금 공탁했을 때 그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송을 제기해서 그냥 보상금을 찾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농지위원들이 그 소유권 확인하는 제도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 제도 자체를 18조 예전에 지금 이제 토지보상법에 삭제돼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게 공익사업이 이제 중간에 그 잘 안 되니까 진정한 뭐 농지위원 통해 가지고 이게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그쵸 농지위원을 통해서 소유권 확인해 가지고 그냥 공익사업을 진행했는데 중간에 막 사업이 막 중단되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아서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는데. 이번에 이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또 사업시행자가 긴장한 거야. 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명의신탁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상속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특히, 종중땅이라든가 이런데,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저희도 이제 집안에 그 종중땅이 있는데 큰형이 대표주자로 여러 그 당숙들이 있는데 당숙들 몇 명하고 저희 큰형하고 같이 그 종중땅을 같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 돌아가셔.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 종중땅이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이제 자손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에 있는 이제 그 상속자가 나타나가지고 오 내 땅이다. 그쵸?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안 되는 거지. 중단. 왜냐면 협의성용 확인 수리 처분이 위법하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처분이 위법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사업을 이제 중단시킬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대항력,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에 이제 제가 발제하는 그 내용이 이제 하나 반영돼 있었는데 이게 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규정이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실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등기부상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사전에 뭐 충분하게 이러한 이제 피수용자 의견 제출의 기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확인 절차에 대해서 뭐 이게 나중에 재결로 간주한다. 그래서 사전 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피수용자로 하여금, 그쵸? 이해관계로 하여금, 이런 거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방안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업시행자는 아마 요 제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 아직 제가 뭐 발제를 안 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오늘 못 드렸는데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피수용자 입장에서 억울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주거이전비를 압류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향적으로 주거이전비 압류 금지 규정을 그쵸 법령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또 피수용자 하시는 분들은 주거이전비 압류 이게 압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주거이전비가 우리가 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압류를 하게 되면은 그쵸? 그러면은 최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압류하면은 이제 못 받게 되니까 주거이전비 압류 규정도 같이. 요거는 이제 사업시행자한테 좀 유리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주거이전비 압류 규정은 이제 피수용자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내용을 이번에 발제해서 이번 연도에 토지보상법을 한번 정부에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빨리 좀 합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토지보상법 개정에 관한 그 용역을 좀 받아가지고 지금 개정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빨리 붙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업계에서. 그렇죠? 자, 8페이지 보시면은요. 요것도 2번 문제, 요것도 이제 실제의 이제 이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이게 이제 보통 50일에서 한 55일 정도 이렇게 보통 되는데요. 수용 재결에서 수용에 계실 그 사이가 우리가 한 50일만 잡아봅시다. 자, 50일만 잡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55개 채무가 있고요. 하루에 이자가 300만 원. 그렇죠? 예를 들자면 지연이자 300만 원. 하루 이자가 300만 원인 거야. 그치? 50일만 잡아도 1억 5천이잖아. 그치? 1억 5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 사람이 잽싸게 협의를 하게 된 그 취지는 뭐였냐면 바로 동기는
50억의 채무가 있었고 300만 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잽싸게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상금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받고자 하는 보상금이 여기서 보면은 원래 그 받고자 했던 보상금은 9억 7천만 원이었어요. 9억 7천이었는데 요거를 깎아가지고 9억 4천만 원에 그쵸? 9억 4천에 받고 실제 요 정도 유사 금액이에요. 실제 그것도. 그 다음에 자녀지도 여기서 보면 이제 7억 이렇게 하기로 했죠. 7억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한 16억 이상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준 거죠. 사업시행자